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술경영 전문대학 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포스트 팬데믹 혁신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기술혁신 경영, 그리고 산업정책 분야를 두루 보고 있고, 이런 그 기술혁신 경영 분야를 통해서 이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혁신 경영, 이 글로벌 팬데믹,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요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기인을 했고, 어떤 원인으로 시작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될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프롤로그에서 다양한 이 역사적인 배경과 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2.0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프롤로그를 말씀을 드릴 때 프롤로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정치, 경제, 기술, 혁신 이런 변화의 그 가장 중요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이 미중 패권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정치, 사회, 경제, 특히 기술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 대한 이 동인,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제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빙산과 또 도미노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변화는 단순히 어떤 특정 이 작은 변화로서부터 전개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이 커다란 역사적인 배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도미노처럼 연계돼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팬데믹,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이 팬데믹의 변화도 사실은 팬데믹과 또 글로벌 변화가 동시에 같이 전개되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변화됐던 이런 역사적인 이 변화가 같이 맞물려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이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과거를 잠깐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이 전 세계는 이제 1912년 그리고 1910년 전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크게 이 전 세계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이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동등하게 공평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서 커뮤니즘이라는 부분이 시작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큰 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1910년 전후로 해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러한 그 세계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1차 세계대전이 있은 경우에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리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의 이 후반부에 와서 이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비슷한 스페인 독감이 창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제 스페인에서 처음 신문에서 이 스페인 독감의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이 시작은 미국 쪽에라는 얘기들이 많은 다수의 설이 있죠.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을 잘 보면 스페인 독감도 지금의 팬데믹과 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구의 3%에서 6% 가까이를 죽게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임팩트를 줬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보다 약 그 2배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1차 세계대전을 빠르게 종식시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또 중요한 임팩트를 그때 역사적으로 준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지역일수록 굉장히 경제가 피폐해졌고 그 피폐한 지역일수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고 이 스페인 독감이 강하게 한 지역일수록 이제 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작년에 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지역일수록 여기 보시는 그 독일의 나치즘에 대한 그 투표 이제 스페인 독감이 끝나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선거를 어떤 정당을 앞으로의 그 리더를 이제 정당을 뽑을 때 그 선거를 잘 봤더니 스페인 독감이 강하게 일어난 지역일수록 이 나치즘의 정당을 투표한 투표의 비중이 훨씬 컸더라라는 강한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이러한 스페인 독감이 결과적으로 이런 민족주의를 강하게 발로를 시켰고 이 나치즘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하고 많은 유럽 지역에서 이런 민족주의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이기주의의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또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죠. 원조라기보다는 이제 돈을 빌려서 다시 경제 부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미국의 그 원조를 받았던 유럽은 또 그 원조금을 다시 갚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과 또 이 원조의 문제, 다시 그 미국의 원조, 이 차관을 다시 갚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민족주의가 발로를 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가 상당히 짧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그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은 결과적으로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당시에 이제 빠르게 전개되고 있던 이제 기술 부분과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막대한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이 세계 대전으로서의 그 확전이 되고 아시겠지만 결국은 또 미국을 이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 당시에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차 세계대전 그 전후에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했던 상황이었고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노벨상이 가장 많았었고 독일이 가장 그 경제적인 부흥과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이 파워에 있어서 가장 또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차 세계대전 가까이 오면서는 이제 미국이 빠르게 그런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갔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미국이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는 다양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그 지금의 어떤 이 군사에 대한 지출을 비교했을 때도 역사상 가장 많은 군사 비를 지출했던 시기가 그 2차 세계대전인데 그 군사비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과학기술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뭐 레이더도 우리가 아는 레이더도 그렇고 그 연결이 된 것이 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고 이 다양한 이 과학기술의 전개가 진행이 되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정도에 끝날 때 전후로 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바네바 부시라고 하는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과학 과학기술 고문관이었죠. 이분 MIT 이제 부총장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반에서 쌓았던 그 2차 세계대전의 승리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 유명한 책인 The Science Endless Frontier라는 이 책 보고서죠.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1950년에 51년에 미국의 NSF라고 그러죠. 그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그 국립과학재단이 성립이 되고
그 전시 동안에 투자했던 엄청난 과학기술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과학기술 역량과 또 연계된 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연계된 투자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흥하는 강성한 그런 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파워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 당시 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국의 굉장히 부강한 그 당시에 미국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거의 그 70년대 중반 중후반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많은 국가들의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경제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80년대 가까이 오면서 이러한 그 미국의 역량에 또 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그리고 국제무역, 오픈된 국제무역에 기반한 미국의 이 역량에 결국은 그동안 반이 닫혀져 있던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씩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소련이죠. 소련 그리고 또 중국도 결과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게 되고 인도도 이제 개방을 하는 등 이 과학기술 기반의 그리고 자유무역 중심의 전 세계 패러다임의 어떤 그 미국의 리더십과 부흥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닫혀 있던 반의 이 공산권 국가들을 무너뜨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패러다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패러다임의 진입은 전 세계 사회, 경제,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개방을 하고 이런 그 자유 경제 부분이 전 세계를 이제 리드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1.0의 시기이고요. 글로벌리제이션 1.0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후를 중심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로 진입을 하고 개방된 국가로서 전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변모하는 얘기를 저희가 글로벌리제이션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또한 어떤 교훈을 얻었죠. 이 분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경제가 더 힘들고 이 성장이 더딘다라는 어떤 이 다양한 교훈을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는 이제 신뢰 기반의 협력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고안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유엔이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이 국제적인 기구들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1.0이 시작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이 중국과 또 소련의 이 저임금 노동 인력들이죠. 왜냐하면 이 닫힌 50년 동안에 이 공산권 국가는 결과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이 노동력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부분들을 겪으면서 이 노동임금의 하락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저임금 노동 인력들이 거의 한 30억 명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 인력이 이 글로벌리제이션 1.0이 시작되면서 이제 공산권이 열리고 전 세계에 진입을 하면서 갑자기 저임금 노동 인력들이 이제 글로벌 이 사회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리제이션 1.0이 시작되면서 이 새로운 이 경제 패러다임을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과학기술 기반과 자유무역 기반의 경제 성장 모델이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1.0의 시작과 함께 0.5의 시작과 함께 이제 1.0이라는 부분들은 공산권이 완전히 오픈이 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0.5는 그 닫혀 있었던 이 반쪽에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글로벌리제이션만 있었다 그러면은 1.0은 이제 통합된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1.0이 시작되면서 30억 명에 가까운 그 노동 인력의 투입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생산성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스윗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30억 명이 전 세계에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 기업의 이 비용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임금인데 저임금의 인건비에 노동 인력이 급격히 투입이 되면서 많은 국가와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른 호황을 가져오는 그런 이 스윗 윈도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약 한 8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겪었던 2010년도 후반까지가 인류 역사상 가장 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시기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그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기술보다는 이 노동 인력에서 나오는 그런 이 저임금에 의한 수익의 빠른 증가를 어떻게 더 확대시키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어떤 경영의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경영 분야, 뭐 MBA라고 하는 어떤 이 경영 석사라든지 또는 많은 경영 이슈들이 굉장히 이 경영 분야에서는 빠르게 증가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기술보다도 그런 기업 경영 부분이 어떻게 글로벌리 이 기업을 로케이션 시키고 어떻게 빠르게 이 기업을 그 공장을 이런 저임금 국가에 이걸 오프쇼링이라고 하죠. 빨리 이전시키고 잘 경영을 해서 그 저임금 기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많은 패러다임이 전개가 됐었죠. 지금과 잠깐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이런 저임금 노동 인력이 소진되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 글로벌리제이션 1.0의 시기는 저임금 노동 초과 공급이죠. 노동의 공급 과잉에 의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겪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노동 공급의 과잉은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었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패러다임과 이제 맞물려서 연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2.0이라고 저는 디파인을 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기존의 글로벌리제이션 1.0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빠른 그 저임금 노동 인력에 의한 이 생산성 향상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저임금 노동 인력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면 이 자꾸 자본이 이 저임금 노동 인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중산층이 하락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글로벌리제이션에 반하는 글로벌리제이션 2.0을 다른 이 단어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디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글로벌이 해체가 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 2.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아시아의 어떤 이 빠른 이 개방으로서 개방 이후에 이 많은 그 기업들이 오프쇼링, 즉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자본이 빠르게 축적이 되면서 중국과 아시아의 생산이 막 집중이 되고 또 중국과 아시아의 자본 축적을 가속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미국 대비 중국과 아시아의 제조업의 어떤 노동임금 상승에 대한 확대를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한국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이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여기 보시면은 이 제조업의 이 노동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여기 7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의 기간에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한국도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윗 윈도우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국가였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사실은 그 글로벌 스윗 윈도우라는 부분이 이제 이 아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되게 되는데요.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선진국, 즉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 이 노동임금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동임금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 제조업을 차지하고 있던 중산층을 차지하고 있던 다양한 노동 인력들의 자본이 중국과 아시아로 움직이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중산층이 이제 이 축소가 되는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어떤 다양한 이슈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패턴들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2.0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단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 1.0의 빠른 전개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동시에 글로벌리제이션 2.0을 잉태를 하면서 동시에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GDP 대비 노동임금의 하락을 빠르게 가져왔고 불평등의 확대와 중산층의 축소라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됐죠. 그것이 뭐 보시면 한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글로벌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1.0과 반대되는 2.0의 흐름을 시작을 했고 이러한 2.0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사회를 지금 우리가 보는 분열과 또 보호무역을 확대를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GVC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인데 글로벌 밸류체인은 국가 간의 이 무역과 어떤 제품과 혁신의 긴밀한 이 협력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해체와 재구성을 가져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리제이션 1.0의 시대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 2.0이 시작된 그런 패러다임에서 많은 이 글로벌 사회의 문제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였죠.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그것도 이런 큰 흐름의 하나의 어떤 그 글로벌 사회 분열의 한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는데요. 2016년도에 빌 클린턴의 힐러리 클린턴과 또 트럼프가 이제 경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리제이션 2.0의 그 패러다임의 사실 그 중간 바로 초기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힐러리가 경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이시는 기사는 뭐냐면은 이 빌 클린턴은 중산층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거 대책으로 대응을 해서 이 중산층의 표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엘리트 지식인 상류층에 대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초점을 뒀고 결과적으로 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이 2010년도는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2.0의 패러다임이 이미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고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중산층은 52%, 지금 1971년도에는 61%,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가 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 중산층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상실감 그리고 이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트럼프는 그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이 사보타지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 정책을 재전환하겠다 이런 이 중산층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솔깃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 트럼프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리제이션 2.0, 그 전 세계 글로벌 사회의 어떤 분열에 더 훨씬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 되면서 이러한 글로벌 사회 변화에 중요한 또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 글로벌리제이션 1.0과 2.0의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또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 1.0과 2.0에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큰 지각이 변동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사회와 정치, 어떤 글로벌 이 관계 부분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업과 기술과 혁신 분야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0과 2.0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야기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1.0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본 축적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노동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 하에서 많은 글로벌 펌들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이런 그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프쇼링이죠. 그래서 이 저임금의 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이전을 시켰고, 그 이전된 그 저임금에 기반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노동임금도 임금의 가격도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됐죠. 당연히 잘 살게 되니까 한국도 지금 굉장히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처럼 중국과 아시아의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임금도 빠르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스윗 윈도우에서 이 글로벌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그 저임금 부분이 계속 소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저임금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익이 되는 그 수익 창출에 어떻게 보면 엔진이라고 할까요? 그 엔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 엔진이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어느 순간 예전처럼 돈이 많이 벌리지 않기 시작하고 예전만큼 이렇게 중국에서 그 생산되는 어떤 수익이 점점점 임금이 상승하면서 줄어들게 되고 하면서 굉장한 어떤 위기 의식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독일 기업들을 중심으로 예전처럼 이런 그냥 글로벌리제이션만 해도 글로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예전처럼 그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한 게 비즈니스 모델을 다변화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행기 엔진과 자동차를 만들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비행기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롤스로이스가 가장 그 메이저한 회사인데 글로벌 중심의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하는데, 엔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엔진 한번 팔면 그 비행기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이렇게 쓰게 되니까 사실은 그 단순한 어떤 엔진 하나를 파는 데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같이 이제 붙여서 엔진도 팔고 또 엔진을 관리하는 메인테넌스 하는 것도 서비스를 해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또 엔진에 있는 부품들을 또 공급을 하면서 또 거기서 수익 창출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제조업에서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제조 서비스 융합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이런 4.0의 이 변화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서비스 모델의 이 융합, 통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저임금 노동의 마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이 기술과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효율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원래 4차 산업혁명의 그 시작은 이런 제조 서비스의 융합이었고, 거기에 훨씬 더 효율성을 접하기 위해서 같이 이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변화와 접목된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데이터가 급격히 확대가 되고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그다음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접목,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예전과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은 기술의 혁신에 의한 변화도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이 1.0에서 2.0으로 전환되면서가 같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 2.0 패러다임 하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에 의한 또 이 초경쟁 부분은 이제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반쪽이 있었을 때의 경쟁자보다 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됐을 때 경쟁자가 더 많겠죠. 1.0 시대, 0.5 시대의 글로벌리제이션 0.5 시대보다 1.0으로 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 경제로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급격하게 전개가 됐고, 그 경쟁의 초경쟁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기업들한테 도전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초경쟁 부분, 그리고 글로벌 노동임금 상승의 그 소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이런 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혁신의 노력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2.0 시작하고 2010년도를 전후로 해서 우리 그 글로벌 정치, 사회,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특히 트럼프나 또 미국의 또 주요 어떤 그 리더십에서는 중국이 문제다. 이런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서 중국과 같은, 또 중국과 아시아 기업들의,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이 우리 일자리를 다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선진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IMF에서 분석을 한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럼 과연 이러한 임금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노동임금의 하락 부분이 무슨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나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왼쪽 그래프에 이 첫 번째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 레이버 시어가 굉장히 많이 그 하락을 했죠. 약 25% 정도 하락을 한 중산층의 이 임금이 25%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잘 봤더니 이 세 번째에 있는 contribution of labor globalization, 즉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은 약 한 45% 정도가 되더라. 100%의 어떤 임금 하락 속에서 45%고,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정책, 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오히려 한 15% 이상을 임금을 증가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노동임금을 많이 하락시킨 거는 여기 두 번째 있는 빨간색으로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바로 기술혁신이더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물론 글로벌리제이션이 중요한 영향을 줘서 중산층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중산층을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준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 부분들은 결국은 기술 혁신이더라. 이런 이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이 공장에 많이 전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중산층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줬고,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 많은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나 또는 아시아의 어떤 빠른 성장에 블레임을 하는 그런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앞으로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런 중산층의 축소나 중산층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술 혁신은 훨씬 더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런 중산층에 대한 위기를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하에서는 정치적인 해결 방향을 중산층 소득의 회복을 위한 중국 배격, 그 다음에 리쇼어링, 즉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오는 그런 정책을 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 2.0의 문제를, 이러한 이 디글로벌리제이션 2.0의 문제를 이런 글로벌의 해체와 중국의 리쇼어링이죠. 중국의 배제를 통한 해결책은 솔루션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아젠다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 글로벌리제이션 2.0의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란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 경쟁이란 부분과 또 러시아의 어떤 이런 침공과 이런 글로벌 사회 분열은 이 기술 혁신이란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 걱정스러운 그런 그 미래가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팬데믹 사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는 이런 리쇼링과 또 글로벌 밸류체인의 해체, 이런 글로벌 사회의 어떤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그 가속화시키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술 혁신의 가속화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젠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와 또 앞으로 우리 글로벌 그 정치 경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거는 중국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그 빠른 자본 축적에 기반해서 이미 본인 내재적인 성장에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글로벌 텐션과 글로벌 2.0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리제이션 2.0이라는 패러다임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전개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혁신 관점에서, 기술 혁신 관점에서 또 산업 관점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지라는 부분들을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2.0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2.0과 글로벌 밸류체인이죠. 글로벌 GVC의 재구성이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글로벌리제이션 2.0과 혁신의 분업화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전환 대전략이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부분. 네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기술, 그다음에 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구성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과연 이제 많은 논의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이런 팬데믹이 사실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해체 재구성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중국과 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게 심도 있게 전개가 돼서 아예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과 또 미국의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전개까지 됐는데, 약 한 1, 2년 전에는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뭔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또 논의가 됐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리고 해체와 재구성은 이 팬데믹은 가속화시킨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이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글로벌리제이션 2.0의 패러다임,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더 빠르게 재구성시키고 해체 재구성하는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프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도메스틱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해서 국가 안에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터 하나를 만들 때 이 포인터에 있는 유리 부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서 가져오고, 이 플라스틱은 뭐 인도에서 가져오고, 안에 기판과 전자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이게 가장 싸고 잘 만드는 그런 이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을 해서 완성시키는, 그게 가장 그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리 가장 잘하는 기업들을 연계시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포인터를 국내에서 다 만든다 그러면은 국내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원재료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또 배경 중에 하나의 요소는 트랜스포테이션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빠르게 물품들을 전 세계에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들을 보고는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저희가 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도메스틱 체인이 쭉 줄어들고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빨간색 체인이 이제 컴플렉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세 개의 그래프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은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2009년도, 8년도, 9년도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범프가 일어났고 다시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전개가 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성장을 하다가 2010년도를 전후로 이제는 더 확대가 되지 않고 굉장히 평평하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2017년도까지 오히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떨어지고 15, 16, 17년도 기간에는 이 도메스틱 체인, 국내 밸류 체인이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팬데믹, 2019년 이후 2020년, 21년도 그 전후를 돼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해체 재구성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이후부터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미 해체 재구성을 시작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리제이션 2.0이죠. 2.0 패러다임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2000년도, 10년도 전후에 굉장히 강한 어떤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그런 1.0과 2.0의 트랜지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경계선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밸류 체인은 이미 해체 재구성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의미는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협력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이후에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 비중에 대한 어떤 그래프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 관점에서를 얘기를 하고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관점에서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수출의 비중을 보면 2005년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2009년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바로 금융위기 다음에 급격하게 꺾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까지 상당히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수입이죠. 중국의 수입을 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10년도 전후로 해서 피크를 치고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예전처럼 전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 많은 어떤 이 제품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전 세계의 그 공장 역할이 2008년도 전, 7년도, 8년도를 전후로 해서 이미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2.0의 패러다임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도 이미 이 공산당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미 중국 18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평 주임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성장 기여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수출과 투자에 대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2012년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그 저임금 수출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통한 이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내수와 기술 경쟁력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수와 기술 경쟁력을 추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 중국이 이제 이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해외 선진국들의 기업들을 M&A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그 획득을 하는 거죠. 획득을 해서
내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미국적인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지켜야 될 룰을 지키지 않고 그런 이 기술 획득과 이 기술 역량을 가져가는 것들을 이제 많이 미국 관점에서는 보게 됩니다. 이제 뭐 특허 부분도 그렇고요. 뭐 특허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특허가 있어도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특허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이러한 그 중국만의 그 다른 룰을 가지고 이러한 그 경쟁 부분에서 이 경쟁력을 추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참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국의 이 다양한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에서 중국은 이미 2012년도 그 12년도 전후를 해서 아까 그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빠르게 내수 중심의 이 경쟁력이 있는 선진 국가로서의 이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그 담대한 변화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와 미국이 그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마찬가지로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재, 왼쪽에 있는 그 빨간색 그래프들은 중간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수출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빨간색의 바가 바로 이 중국의 어떤 포션이 되겠고, 나머지가 다른 그 전 세계 국가의 다른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intermediate import, 이 수입, 중국의 수입 관점,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 관점에서 보시면 상당 부분이 중국의 포션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산업 분야, 이 왼쪽에 그 한 분야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 전자산업, 자동차, 그다음에 고무, 뭐 케미칼, 화학, 이런 모든 제품의 산업군에서 전 세계의 어떤 그에서 가져오는 임포트 수입이나 또는 전 세계에 보내는 수출의 포션이 이 2007년도를 전후해서 2007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한 건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감소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 변화상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이 빠르게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제 글로벌의 어떤 이 글로벌 엔진으로서, 제조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이젠 확 줄이면서 자체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위의 그래프는 이 예전에 2007년도 때의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연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EU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연계된 산업 교역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절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단절적인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왼쪽의 파란색 포션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의 중국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 파란색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국의 어떤 그 전 세계 제조업에서의 역할과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제조업에서의 역할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밸류체인과 이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에서의 2000년도와 2017년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와 다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전자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초 소재 산업,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머신너리, 이런 고부가가치의 산업군들 속에서 중국의 포션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연한 파란색이 2000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가 진한 파란색으로 증가한 포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부가가치 생산에서 중국의 포션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이런 큰 대전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의 그래프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란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 패러다임을 굉장히 전 세계 패러다임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이 저임금에 기반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를 하고, 예전처럼 중국의 저임금 기반의 그 글로벌 팩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가진 고부가가치 선진 국가로서의 이 위치를 목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기 GPC라는 것은 생산 관점에서의 글로벌 협력 체인을 얘기하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그 협력의 공급 차원에서의 공급 체인을 얘기를 하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체인은 제품과 기술의 어떤 혁신 관점에서의 글로벌 협력 구조를 얘기를 하고, 글로벌 사이언스 체인은 이제 글로벌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체인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프로덕션 체인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이젠 글로벌 프로덕션 체인에서 중국의 포진이 줄어들고, 서플라이 체인과 이노베이션 체인에서 중국이 빠르게 부상을 하고 사이언스 체인까지 들어가면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사이언스 체인의 한 example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주요 탑 스쿨들이죠. MIT, 하버드, 이런 스탠포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특히 이제 대학원 차원에서는 직접 오는 이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처럼, 이런 사이언스 체인 관점에서도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그래프, 이게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가운데는 이제 프로덕션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purchasing, 그 다음에 디자인, R&D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그 서플라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 서비스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왼쪽 축은 부가가치 창출이고, 이 X축은 이제 이 다양한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덕션에서 되는 각각의 어떤 활동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각 국가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그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이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R&D라든지 서비스와 마케팅, 디자인 중심의 고부가가치의 어떤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다양한 이 국제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purchasing과 distribution 차원에서 어떤 그 한국과 또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프로덕션, 생산 차원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그 프로덕션 체인은 이런 생산, 프로덕션과 디스트리뷰션과 퍼체싱 부분을 우리가 프로덕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왼쪽에 R&D와 디자인 쪽을 우리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른쪽에가 마케팅과 서비스, 서플라이, 디스트리뷰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역할을 하면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프로덕션, 생산 차원에서의 역할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는 평화롭게 이런 글로벌 조화롭게 한 40-50년 동안 전 세계 부를 창출하면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함께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스마일 체인은 한 사례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폭스콘이죠. 애플 아이폰 할 때 생산은 이 중국 기업이 하고, 일부 파트는 말레이시아가 제공을 하고, 이 마케팅과 디스트리뷰션 부분을 일본과 미국 기업이 하고, 매테리얼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부분들, 1차 프로세싱 하는 부분들 한국이 하고, R&D는 영국, 그 다음에 디자인과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엔드 포인트는 이제 미국이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가장 효율적인 그런 생산의 방식, 그 다음에 비즈니스 방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 2.0이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글로벌 체인이 변화하기 시작하죠.
중국이 가장 밑에 그 저부가가치의 생산에 위치했던 부분에서 자체적인 기술 역량, 그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혁신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지금은 쭉 오른쪽과 왼쪽으로 올라가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고부가가치의 밸류 체인의 그 체인상에서 위치를 차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 고부가가치의 밸류 체인상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 글로벌리제이션 2.0,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경쟁을 굉장히 디컴페티션,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 컴페티션이 단순히 이 프로덕션 차원의 이 컴페티션, 경쟁이 아니라 혁신과 그 과학기술 수준에서의 이 경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 표면적인 해체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근본적인 그 밸류 체인의 해체까지도 들어가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을 블록화시키고 과학기술을 블록화시키면서 전 세계가 예전과 다른 그런 이 협력된 구조로서의 어떤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 분할이 돼서 경쟁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빠른 기술 혁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 새로운 그 2.0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아마도 굉장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산업의 블록화와 과학기술의 블록화는 또 결과적으로 산업 전략과 산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 1.0 패러다임 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자유무역 경제로 통합이 되어 왔었고, 개개별 기업들의 기술과 경쟁 역량이 훨씬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국가 간의 정치적인 패러다임, 이런 이 글로벌 밸류체인 해체와 재구성 하에서는 이 산업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할된 이 산업 구조, 그다음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는 예전에는 뭐 가장 잘하는 연구팀 또는 가장 싸게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그것을 어셈블리해서 구성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 분할된 구조 하에서는 이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혁신의 분업화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산업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연구개발과 또 글로벌리제이션 창업, 이런 기업과의 연계 부분에 대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그 글로벌리제이션 2.0의 패러다임 하에서 그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적인 전략 대전환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을 대응을 해서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키고 공급망을 재구성을 하고 외교 통상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Endless Frontier Act라는 부분이 이제 4월 20일 날 작년에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그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입을 시작을 해서 미국의 과학재단이죠. 과학재단의 이 예산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그런 새로운 커다란 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Endless Frontier Act에 기반한 미국의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 Endless Frontier가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Endless Frontier라는 그 바네바 부시의 책에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경제 성장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들어가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들을 이 바네바 부시의 Endless Frontier라는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년에 입안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입 법안의 제목을 Endless Frontier Act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미국이 경제성장의 전략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초기에 2070년대 전후를 해서 굉장히 그 대대적인 공공 R&D 투자를 통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승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 2.0의 패러다임 하에서 전 세계가 급격하게 진입을 하게 됐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 글로벌리제이션 하에서는 굉장히 효율성 기반의 경제 성장을 추구했지만 앞으로 그 사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의 가치가 하락이 됐었고, 하지만 이러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저임금 노동 인력의 비중의 하락 부분은 결과적으로 다시금 근본적인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과학기술이 부상하는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글로벌리제이션 후반기에 진입을 하면서는 이제 중국의 빠른 자본과 기술 역량의 축적, 그리고 밸류체인 상에서 중국은 이제 기여자에서 경쟁자로 부상을 했고, 그리고 잠재돼 있던 중국의 그 정치성이죠, 이데올로지. 그래서 사회공산주의와 중화민주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전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뉴 내셔널리제이션의 시기로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술 정치 경제학적인 혁신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 내셔널리제이션이라는 하에서는 이 Endless Frontier Act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과학기술 기반 경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뉴 내셔널리제이션 시대에 일단 중요한 그 패러다임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살펴본다 그러면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리제이션이죠. 그리고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제이션이 있고, 효율성 중심,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핵심이고, 정부가 수동적인 어떤 후원자 역할, 그리고 뉴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관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 뉴 내셔널리제이션 시대에서는 국가 중심의, 그다음 국가 안보 중심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과학 체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과학 체인이 훨씬 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들어왔고, 이젠 정부가 적극적인 기획자로서의 역할, 국가의 어떤 안보와 그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도 이런 관점에서는 70년대, 90년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그다음에 산업화 중심의 산업정책, 그다음에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리제이션 피리드 기간 하에서는 복지와 균형,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와 글로벌화, 그다음에 기초과학 중심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과학기술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과학기술 전략화라는 부분들, 과학기술 더 이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산업, 안보의 통합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한 패러다임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안보 중심의 국가적인 대전략의 수립 등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과학기술 기반에서 과학과 산업, 안보가 통합된 그런 전략적인 대전환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 정착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어떤 탄력적인 성장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1.0에서 2.0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글로벌 정치, 사회, 경제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위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과 감염병,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인구 감소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그 위기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리제이션 2.0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러한 위기를 위기가 하나를 저희가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블랙스완은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로 인해서 사회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얘기할 때 이제 블랙스완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블랙스완이 지금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저는 블랙 타이드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이 검은 파도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2.0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새로운 전략적인 대응과 접근,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그 본인 스스로가 변화된 사고와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력성, 회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탄력성, 회복성은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더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레가시 비용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시스템이 굳어져서 커지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굉장히 복잡한 서버들이 처음에는 한두 개가 있어서 연결이 됐지만 지금은 수백 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가 돼 있어서 저 시스템을 전환시키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구축된, 그다음에 이미 설립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들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위기는 바로 이런 레가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이 충격으로 인한, 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빨리 재구성하고 회복과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하에서 우리 많은 사회 경제 시스템들이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고 붕괴가 됐지만, 그것을 그냥 피해로서 하고 원상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그 위기를, 그다음에 그 피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좋은 도약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이 탄력 성장이라고 저는 디파인을 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이런 어려운 그 앞으로의 패러다임 속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훨씬 더 나은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의 역량을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커다란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로 인한 혁신 분야의 다양한 이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이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갈 때 우리 사회와 한국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